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 사는 그림 그리는 여자 김영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반고흐 영혼의 편지책을 갖고 왔어요. 오늘은 노란색으로 네일도 했답니다. 요즘에 해바라기에 꽂혀서 너무나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고흐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금색처럼 노란색을 많이 쓰고 싶고 네일 아트까지 노랑으로 하고 처음이에요. 어, 근데 저녁에 2시간을 꼬박 했는데 서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허리도 아플 정도로 했는데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울해하고 있어요. 책을 들고 읽어보려 합니다. 반고흐 영혼의 편지 빈센트 반 고흐 영혼의 화가, 태양의 화가라 불리는 네덜란드의 인상파 화가, 불꽃 같은 정열과 격렬한 필치로 눈부신 색채를 표현했으며 서양 미술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의 브라반트 북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엄격한 칼뱅파 목사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1869년에서 1875년까지는 미술품 상점의 점원으로 일했고 1877년에는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실패한 후 화가의 길을 찾았다. 1881년 12월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1890년 7월 29일 자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모두 879점의 그림을 남겼다. 37년이라는 생애 동안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며 늘 고독했던 고흐는 그의 후원자이자 동반자였던 4살 터울의 동생 테오와 1872년 8월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가 테오에게 보낸 편지는 668통이나 되고 그 밖에 어머니, 여동생, 윌, 동료화가, 고갱, 베르나르 등에게 보낸 편지들이 남아있다. 고흐도 표현을 많이 하는 화가였나 봐요. 글을 많이 쓰기도 했고 편지로 서로에게 주고받으며 소통도 많이 했죠. 반고흐 영혼의 편지 옮긴 이의 말 고흐의 삶과 그림에 대한 진실을 보여줄 수 있기를. 빈센트 반 고흐는 설명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이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몇몇 극적인 일화 때문에 오히려 그의 작품은 평가절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나도 고흐의 그림을 몇 점 본 후 그를 소재로 한 소설과 평전을 들여다본 기억이 난다. 그 후 다시 그림을 보니 느낌이 달랐다. 확실히 화가의 작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인생과 생각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한 듯하다. 그런데 그의 그림을 더욱 좋아하게 되면서 조금씩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의 그림이 극적인 인생사에 후광 없이는 아무 의미도 찾지 못할 정도로 보잘것없단 말인가. 그의 꽃이, 그의 별이, 그의 태양이 나무와 사람들과 그 자신의 모습이 정말 영화 같은 인생을 장식하는 보조물에 불과한 것인가. 그 강렬한 색채와 특유의 꿈틀대는 기운이 미술사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인가 하는 의문이었다. 미술 관련 서적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을 때 이야기다. 화집을 뒤적거리기 시작했고 그의 작품이 있는 미술관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그에 관한 책들은 피하고 싶었다. 해석되고 윤색된 신화보다 있는 그대로의 화가와 그림을 먼저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그의 편지를 읽게 되었다. 남의 개인사를 들여다본다는 꺼림칙함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너무도 진솔하고 절절한 글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그 안에 내가 찾던 진짜 화가가 있었다. 천재도 순교자도 광인도 아닌 고민하고 노력하는 소박한 화가. 오직 내가 좋아하는 이유만으로 고흐의 편지를 선별해 번역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당시 신생 출판사였던 예담에서 관심을 보이고 지원하지 않았더라면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역시 초보 번역가였던 내가 방대한 분량의 원고 앞에서 때론 기뻐하고 때론 눈물을 흘리며 작업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느새 반고흐 영혼의 편지가 출간된 지 만 6년이 되어간다. 예담 출판사의 제안으로 증간 작업을 하면서 책 한 권의 분량으로 적절한 선에서 더 많은 편지와 그림을 넣으려고 노력했다. 고흐의 동생이자 후원자였던 태호의 편지도 일부 실었다. 고흐의 삶과 그림에 대해 더 많은 진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 기회를 빌어 옮긴이보다 더 애정으로 책을 새로 다듬는 일을 추진하고 진행해준 예담 식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다른 누구보다 지금까지 반고우 영원의 편지를 읽고 사랑해준 독자, 지금 읽고 있는 독자, 앞으로 읽으려 하는 독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이 책이 그들에게 반고우라는 화가와 그의 그림을 새롭게 만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05년 6월 신성님께서 옮기고 엮으셨네요. 세 장에 갇힌 새,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 조용한 싸움. 화가는 캔버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명에 깃든 색채. 내 영혼을 주겠다. 고통은 광기보다 강하다. 그림을 통해서만 말할 수 있는 사람. 세 장에 갇힌 새. 빈센트 윌렘 반 고흐는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 브라반트 지방의 작은 마을 준데르트에서 엄격하고 보수적인 칼뱅판 목사 테오도루스 반 고흐와 온화한 성품의 안나 코르넬리아 카르벤투스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숙부 세 사람이 모두 화상인 덕분에 1869년 7월부터 유명한 미술품 매매점인 구필화랑의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1872년 8월 같은 일을 하게 된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평생에 걸친 두 사람의 편지 왕래가 시작되었다. 고흐가 테오에게 보낸 편지는 모두 668통이나 되었는데 편지 왕래는 세 차례 일시적으로 끊기기도 했다. 1873년 6월 그는 구필화랑 런던 지점으로 옮겼다. 이 무렵 19살의 하숙집딸 유제니 로이어에게 구혼했다가 거절당하고 충격을 받았다. 1875년 5월 파리 본점으로 옮긴 고흐는 성서를 탐독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종교에 몰입하게 된다. 그러나 이 때문에 미술품 거래를 혐오하게 되었고 고객이나 동료 직원들과도 사이가 나빠져 1876년 3월 말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에텐에 있는 부모 곁으로 돌아간 고흐는 자연이나 예술과 관련된 일을 하기 원했던 어머니의 뜻을 저버리고 기숙학교의 무보수 견습교사 서점 점원을 전전했다. 1877년 5월에 신학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암스테르담으로 갔지만 신에 대한 이론적 학습과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려는 갈망 사이에서 방황했다. 1878년 7월 신학 공부를 그만둔 그는 전도사가 되어 가난한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벨기에의 탄광 지역인 보리나주로 갔다. 그러나 그의 지나치게 엄격한 태도와 광적인 신앙심, 가난한 사람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인해 다른 종교들과 마찰을 빚게 되고 여러모로 힘든 생활을 했다. 1879년 여름 고흐는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되어 테오에게 데슨기법에 대한 책과 물감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마침내 전업화가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테오는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많이 감탄하라. 테오에게. 네 편지를 보니 미술에 큰 흥미가 있는 것 같구나. 좋은 일이다. 네가 밀레, 자크, 슈레이어, 랑비네, 프란스 할스 같은 화가들을 좋아한다니 나도 기분이 좋다. 모베가 말했듯 바로 그거다. 밀레의 그림, 저녁기도. 정말이지 바로 그거라니까. 장엄하고 한마디로 시 그 자체인 작품이지. 너와 그림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지금은 편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될 수 있으면 많이 감탄해라.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감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산책을 자주 하고 자연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예술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다. 화가는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평범한 사람들이 자연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화가들 중에는 좋지 않은 일은 결코 하지 않고 나쁜 일은 결코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평범한 사람들 중에도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이 있듯. 삶은 소중히 여겨야 할 값진 것. 테오에게. 이번에 네가 다녀간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말해주고 싶어서 급히 편지를 쓴다. 꽤 오랫동안 만나지도 예전처럼 편지를 띄우지도 못했지. 죽은 듯 무심하게 지내는 것보다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게 얼마나 좋으냐.
정말 죽게 될 때까지는 말이다.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은 우리 두 사람 모두 아직은 산자의 땅에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었다. 너와 함께 산책을 하니 예전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삶은 좋은 것이고 소중히 여겨야 할 값진 것이란 느낌 말이다. 그래, 내 생활이 더 보잘것없어지면서 삶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비관적인 생각에 젖어들기도 했다. 그러나 너와 함께 보낸 시간 덕분에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유쾌한 기분은 되찾을 수 있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되고 자신이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랑을 느낄 때인 것 같다. 일하는 것이 금지된 채 독방에서 지내는 죄수는 시간이 흐르면, 특히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리면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과 비슷한 고통을 겪게 된다. 내가 펌프나 가로등의 기둥처럼 돌이나 철로 만들어지지 않은 이상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다정하고 애정어린 관계나 친밀한 우정이 필요하다. 아무리 세련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애정이나 우정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며 무언가 공허하고 결핍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네가 이번에 나를 찾아준 것이 참으로 고마웠기 때문이다. 우리 사이가 소원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만큼 당분간 집에 머무르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은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 아무래도 여기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모두 내 잘못이고 내가 사물을 바로 보지 않는다는 네 말이 옳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로선 힘들고 꺼림칙한 선택이지만 며칠은 에텐에 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무엇보다 우리 두 사람이 더 친해졌으면 한다. 내가 정말로 너나 식구들에게 폐만 끼치고 부담이 된다면, 그래서 나를 스스로 침입자로 여기거나 불필요한 존재로 생각해야 한다면 나는 차라리 이 지상에 사라지는 게 나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길을 방해하지 않도록 물러서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슬픔에 잠겨 절망과 씨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우리 집에 나로 인해 그토록 많은 불화와 고통과 슬픔이 있어 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더 힘들다. 그게 정말이라면 더 이상 살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나를 우울하게 만든 이런 생각을 품고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면 다른 생각도 떠오른다. 이것은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꿈에 불과하고 시간이 흐르면 상황을 더 분명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러한 내 생각이 옳아서 상황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은 진보를 계속해서 믿는 것이 미신에 사로잡힌 짓이라고 여기겠지. 겨울이 지독하게 추우면 여름이 오든 말든 상관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부정인 것이 긍정인 것을 압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냉혹한 날씨는 결국 끝나게 되어 있고, 화창한 아침이 찾아오면 바람이 바뀌면서 해빙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늘 변하게 마련인 우리 마음과 날씨를 생각해 볼 때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다. 네가 떠난 후 밤거리를 걸어 다니다 집으로 돌아와 초상화를 그렸다. 잘 있어라. 1879년 10월 15일. 새 장에 갇힌 새. 태우에게.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침묵을 지켜왔는데 어쩔 수 없이 펜을 들었다. 그동안 너는 나에게 이방인이 되었고 나도 어쩌면 네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너에게 이방인이 되어버린 것 같다. 이렇게 지내지 않는 것이 우리 두 사람을 위해 좋을 텐데, 편지를 써야 한다는 생각만 들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편지도 쓰지 않았을 것이다.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사람은 테오, 바로 너다. 네가 50프랑을 보냈다는 소식이 에텐에서 왔더라. 그래서 그 돈을 받기로 했다. 물론 많이 망설였고 의기소침해지기도 했지만 내 상황이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으니 달리 어쩌겠니. 그래서 감사의 편지를 쓰는 거다. 너도 알겠지만 나는 보리나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내가 에텐 근처에 있기를 원하셨지만 거절했다. 그렇게 한 것이 옳았다고 믿고 있다. 싫든 좋든 나는 가족에게 떳떳하게 나설 수 없는 존재, 나쁜 놈이 되어버렸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겠니? 그래서 멀리 떠나 있는 게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 새들에게 털갈이 계절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신의 깃털을 잃는 시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 사람에게 비유하면 실패를 거듭하는 불행하고 힘겨운 시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털갈이 계절이 있기에 새롭게 태어날 수도 있으므로 이 변화의 시기에 애착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 일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지. 그리 유쾌한 일도 재미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다. 가족이 신뢰를 되찾는 것이 그렇게 희망이 없을까? 비록 아버지는 편견에서 완전히 벗어난 적이 전혀 없지만 다른 식구는 훌륭한 사람들이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진 않는다. 결국은 아버지와 사이가 좋아지면 다행이겠지만 그 이상은 기대하지도 않는다. 우선은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지. 오해하기보다는 좋은 관계를 맺는 게 더 낫지 않겠니? 추상적인 이야기를 꺼내서 너를 괴롭히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들어주었으면 한다. 나는 정열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가끔은 좀 미안한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나친 행동을 하기도 했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는 바람에 조금 더 참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일도 이따금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가끔 무모한 행동을 하잖아. 그렇다고 어떻게 하겠니? 나 자신을 어떤 일에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봐야 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오히려 이 열정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겠지. 이를테면 빵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책에 대해 열정을 갖고 끊임없이 정신을 고양하고 탐구할 필요를 느낀다. 너도 그걸 이해할 수 있겠지. 다른 환경에서 살았을 때, 그러니까 예술작품으로 둘러싸인 세계에서 살았을 때, 너도 알다시피 나는 그런 것에 대해 거의 광적인 열정을 품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도 그림의 나라에 대한 향수를 자주 느끼고 있다. 렘브란트나 밀레, 혹은 쥘 디프레, 드라크루아, 밀레이, 마리스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었다는 건 너도 기억하겠지. 안타깝게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환경이 있지 못하다. 그러나 영혼에 깊이 새겨진 것은 영원히 살아있어서 계속 그 대상을 찾아다닌다고 하지 않니? 나는 향수병에 굴복하면서도 나에게 말했다. 네 나라, 네 모국은 도처에 존재한다고. 그래서 절망에 무릎을 꿇는 대신 적극적인 멜랑콜리를 선택하기로 했다. 슬픔 때문에 방황하게 되는 절망적인 멜랑콜리 대신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멜랑콜리를 택한 것이다. 그 후 진지하게 독서에 몰두했다. 성경, 미슐레의 프랑스 혁명, 지난 겨울에는 세익스피어와 빅토르 위고의 책, 그리고 디킨스와 스토어, 최근에는 아이스킬로스와 좀 덜 고전적인 여러 작가들, 마이너 계열의 위대한 거장 등 파브리티 위스와 비다가 그 마이너 계열의 작가들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 너도 알고 있겠지. 그런데 이처럼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은 부주의해지기 쉬워서 이따금 엉뚱하거나 충격적이고 관습과 예절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사람들이 그것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예를 들어 내가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건 너도 알고 있지. 나도 그걸 알고 있고 또 그게 충격적일 수도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일에 환멸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다. 한마디로 돈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처럼 그렇게 하는 건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고독을 보장해주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 고독이 너의 일에 몰두하게 하고 네 생각 전부를 차지하면서 꿈꾸고 생각에 잠기게 할 것이다. 지난 5년가량의 세월 동안 나는 안정된 직장 없이 늘 궁지에 몰린 채 방황해 왔다. 너는 내가 그동안 뒷걸음질만 치면서 나약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할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 생각이 옳을까? 나도 이따금 밥벌이란 걸 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친구들이 선의를 베풀어 도와주었지. 좋든 싫든 얻을 수 있는 것을 취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살아왔다. 내가 많은 사람의 신뢰를 잃었다는 건 맞는 말이다. 경제적인 형편도 좋지 않은 게 사실이고 내 미래가 처량한 것도 부인할 수 없고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도 맞다. 생계 유지를 위해 노력했어야 할 시간은 낭비했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 공부가 상당히 허술하고 빈약하며 필요한 것을 모두 구하기에는 내가 가진 수단이 너무 보잘것없다는 말도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옳다고 해서 내가 점점 퇴보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이냐? 왜 대학을 끝까지 마치지 않았느냐고, 왜 그들이 나에게 바라는 것을 계속하지 않았느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 그 문제라면 학비가 너무 비싸다는 대답밖에는 할 말이 없다. 게다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지금 내가 택한 길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맞이했을 것 같지도 않다. 나는 지금 내가 선택할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노력을 멈춘다면 나는 패배하고 만다. 묵묵히 한 길을 가면 무언가 얻는다는 게 내 생각이다. 나의 최종 목표가 뭐냐고 너는 묻고 싶겠지. 초벌 그림이 스케치가 되고 스케치가 유화가 되듯 최초의 모호한 생각을 다듬어 감에 따라, 그리고 덧없이 지나가는 최초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감에 따라 그 목표는 더 명확해질 것이고 느리지만 확실하게 성취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예술가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아야 한다. 이 땅은 밉살스럽고 전제적이며 격식만 따지는 오래된 학교를 볼 수 있다. 그곳에는 고통을 혐오하는, 한마디로 편견과 관습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들은 담당 구역의 일자리를 마음대로 주무르지, 또 자기 부하를 위해 일자리를 빨간 테이프를 붙여두고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사람을 내쫓으려 한다. 내가 현재 정상적인 직업이 없고 오랫동안 그런 직업을 갖지 않는 까닭도 일자리를 자신과 생각이 같은 자들에게 나눠주는 신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서일 뿐이다. 그것은 그들이 독실한 신자인 채 하면서 나를 비난할 때 들먹이는 외모의 문제만은 아니다. 사실은 더 뿌리 깊은 문제가 있다. 정말이다. 이 모든 걸 고백하는 이유는 불평을 하기 위해서도 변명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저 나의 기억을 너에게 들려주기 위해서이다. 지난 여름 네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 이곳 사람들이 마녀라고 부르는 버려진 광산 근처를 산책한 적이 있지. 그때 너는 레이스 웨이크에서 오래된 운하와 물방앗간 근처를 함께 산책했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예전에는 많은 것에 동의했었다는 말을 했지. 그리고 그때 이후로 형은 변했어. 더 이상 예전의 형이 아니야 라고 말했지. 그래, 그러나 나는 그 말에 흔쾌히 동의할 수 없다. 물론 예전에는 생활이 지금보다 덜 어려웠고 미래도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았다는 차이는 있겠지. 그러나 나의 내면이나 사물을 보는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 굳이 변한 것을 말하자면 당시에 내가 생각했고 믿고 사랑했던 것을 지금은 더 생각하고 더 믿고 더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렘브란트, 밀레, 들라크루아 등 그 누구 혹은 그 무엇에 대해 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다. 오히려 그 반대다. 세상에는 믿고 사랑할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이 많지. 알겠니? 세익스피어 안에 렘브란트가 있고 미슐레 안에 코레조가, 빅토르 위고 안에 들라크루아가 있다. 또 복음 속에 렘브란트가 있고 렘브란트 안에 복음이 있다. 네가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같은 것이다. 그것을 왜곡하지 말고 비교 대상을 독창적인 사람들의 장점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라. 제발 내가 포기했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라. 나는 꽤 성실한 편이고 변했다 해도 여전히 같은 사람이니까.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내가 무엇에 어울릴까? 내가 어떤 식으로든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순 없을까? 어떻게 지식을 더 쌓고 이런저런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뿐이다. 게다가 고질적인 가난 때문에 이런저런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고 온갖 필수품이 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만 같다. 그러니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진정한 사랑과 우정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빈 것처럼 느껴진다. 또 내 영혼을 갉아먹는 지독한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사랑이 있어야 할 곳에 파멸만 있는 듯해서 넌더리가 난다. 이렇게 소리치고 싶다. 신이여,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어쩌면 네 영혼 안에도 거대한 불길이 치솟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누구도 그 불을 쬐러 오진 않을 것이다. 지나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라곤 굴뚝에서 나오는 가녀린 연기뿐이거든. 그러니 그냥 가버릴 수밖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힘을 다해 내부의 불을 지키면서 누군가 그 불 옆에 와서 앉았다가 계속 머무르게 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려야 할까?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끈질겨야 할까? 믿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빠르든 늦든 오고야 말 그때를 기다리겠지. 모든 일이 좋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도 오랫동안 그랬고 미래에도 계속 그럴 것 같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잘못된 후에는 다시 좋아지게 될지도 모르지. 물론 그걸 계산하고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더 나은 변화가 온다면 나는 그걸 얻을 것으로 생각할 테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드디어 그래. 결국에는 뭔가 되고야 마는구나. 나에게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뚱딴지같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바보 같은 기대를 할 수 있느냐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 생각이 아무리 말도 안 되고 바보 같다 해도 더 나은 대안이 없는 이상 그런 기대도 하지 않는 것보단 낫지 않겠니? 펜이 가는 대로 적다 보니 두서없는 편지가 되었다. 네가 나를 쓸모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봐준다면 기분이 좋을 것 같다. 사실 쓸모없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다. 천성이 게으르고 강단이 없어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나를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로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쓸모없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사람들이다. 일을 하려고 욕구로 불타지만 손이 묶여 있고 갇혀 있어서 한마디로 어려운 환경이 그를 억눌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른다 해도 본능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있기 마련이지. 즉 나도 그 무엇인가에 적합한 인물이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나도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쓸모있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 안에 무엇인가 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사람은 본의 아니게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경우다. 원한다면 나를 그 가운데 하나로 봐도 좋다. 세상에 갇힌 새는 봄이 오면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딘가에 있다는 걸 직감으로 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도 안다. 단지 실행할 수 없을 뿐이다. 그게 뭘까? 잘 기억할 수는 없지만 어렴풋이 알고는 있어서 혼자 중얼거린다. 다른 새들은 둥지를 틀고 알을 까고 새끼를 키운다. 그러고는 자기 머리를 새장 창살에 찧어댄다. 그래도 새장문은 열리지 않고 새는 고통으로 미쳐간다. 저런 쓸모없는 놈 같으니라고. 지나가는 다른 새가 말한다. 얼마나 게으르냐고. 그러나 갇힌 새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는 잘하고 있고 햇빛을 받을 때면 꽤 즐거워 보인다. 철새가 이동하는 계절이 오면 우울증이 그를 덮친다.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그를 새장에 가둔 아이들이 말한다. 벼락이 떨어질 듯이 어두운 하늘을 내다보는 그에게 자기 운명에 반발하는 외침이 들려온다. 나는 갇혀있다. 내가 이렇게 갇혀있는데 당신들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한다. 바보 같은 사람들. 필요한 건 이곳에 다 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새처럼 살 수 있는 자유가 없지 않나. 본의 아니게 쓸모없는 사람들이란 바로 새장에 갇힌 새와 비슷하다. 그들은 종종 정체를 알 수 없는 정말이지 끔찍한 세상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해방은 뒤늦게야 오는 법이다. 그동안 당연하게든 부당하게든 손상된 명성, 가난, 불우한 환경, 역경 등이 그를 죄수로 만든다. 그를 막고 감금하고 매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지적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창살, 울타리, 벽 등을 느낄 수는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환상이고 상상에 불과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묻곤 한다. 신이여, 이 상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영원히? 이 감옥을 없애는 게 뭔지 아니? 깊고 참된 사랑이다.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최상의 가치이며 그 마술적 힘이 감옥문을 열어준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것과 같다.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곳에서 인생도 다시 태어난다. 이 감옥이란 편견, 오해, 치명적인 무지, 의심, 거짓, 겸손 등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내가 영락을 거듭해왔다면 너는 상승가도를 달려왔다. 내가 인심을 잃어온 반면 너는 그걸 얻어왔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진심이다. 그 사실은 나에게 늘 기쁨을 주었다. 너에게 진지함이나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게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걱정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너는 아주 진지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니 앞으로도 계속 성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1880년 7월. 와, 고우가 태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군요. 눈으로 읽는 것과 이렇게 음독해서 읽는 것은 또 달라요. 오늘은 9월 1일. 다음 시간에 또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